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아침입니다. 윤식입니다. 두 가지 뉴스가 터졌습니다. 윤석열에게 끝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이겁니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회가 12월 26일 선출을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가 임명이 됐는데 40여건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입니다. 서부지방법원이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는 있으나 모두 퇴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현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에서 유례없는 일일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대통령이 건국 76년의 이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퇴임을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은 하야, 또 한 분은 시해를 당하고, 두 분은 퇴임 후에 집권 과정에 문제돼서 내란죄로 구속이 되고, 그 뒤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두 분은 그 아들들이 예외 없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때 탄핵을 당했지만 살아남았는데 결국 퇴임 후에 가족의 부패에 연루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MB는 집권 때 문제가 됐던 재산 형성 과정이 퇴임 5년 뒤에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건 다분히 좌파의 보복심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문자 그대로 선동의 광풍에 휘말려서 파면이 되고 그 직후에 구속이 되어서 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치 보복을 당한 겁니다. 좌파들은 그만큼 잔인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맨 앞에서 견인했던 문재인은 자신에게 돌아올 우파의 복수가 두려웠는지 아니면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겁이 나는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1차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 2차 수사권 조정은 검수완박이라고 불렸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문재인은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끝냈습니다. 그랬겠죠. 아니면 심약한 윤석열이 감싸준 덕분인지 그는 아직도 법망이 들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사건, 심지어 도보다리 위에서 적장 김정은에게 USB를 넘겨준 사건, 자기 아내 김정숙은 관봉권 돈으로 옷을 사입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에 버킷리스트 관광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윤석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 수많은 부패 범죄에 엮여있는 이재명이라는 최악을 부리고 보수를 괴멸시켰던 차악 윤석열을 대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악을 부리고 최악을 선택한다. 최선이 없어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부리고 최악을 선택했다. 아마 이런 심정의 투표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문재인 때 무너진 경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경제라도 살아났으면, 아니 전 정권 문재인 적폐청산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지지는 굉장히 높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2030 일자리는 더 사라졌습니다. 중산층은 여전히 와해되는 중이고 그 결과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보수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보수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자, 12월 31일 공조수사본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통보가 오는 건데 그게 확인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언론은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란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목받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 등을 따져본 후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과연 이 내란죄를 법원이 확인을 한 다음에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까? 과연 그런가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청구한 시간은 바로 그 전날 오전 0시였습니다. 자, 의문이 있습니다. 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0시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왜 서부지방법원이냐. 인터넷에는 서부지방법원장 정개선과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분석이 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만약 내란죄가 아니라면 직권남용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자체로 내란이 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도 기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 차량이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들어누운 시민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순응을 해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끌려갈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은 1월 6일까지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전 세계 문명 국가에서 아무리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그리고 아무리 잘못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국가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제 책 자유의식들에서 국가의 세계에서 이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 이것보다는 이제는 국가의 세 요소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러면서 세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하나는 폭력을 독점해야 한다. 또 하나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국가로서의 명예를 가져야 한다. 사실 이 세 번째 국가로서의 명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승인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것은 그 국가의 명예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합니까? 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의견서와 변호사 설명계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는 소출을 하지 못합니다. 소출하지 못하는 범죄를 왜 수사를 하는가요? 그리고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는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이다. 자,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우선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연관해서 직접 수사권이 있는 범죄는 직권남용뿐입니다. 이 직권남용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설사 연관된 수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는 볼 수 있겠죠. 선을 넘는 수사는 불법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직권남용 범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직 중인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수사, 불법 체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는 영장 청구된 사안에 따라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 이렇게 뻔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발언 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마다 한마디씩 하죠. 그리고 검찰은 김용현 공소장에 그걸 수북이 적어 놓았습니다. 윤 각본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를 했고 일선 군 경찰 관계자에게는 상황 파악 및 격려 전화만 했다는 입장이다. 폭력을 행사해서 어디를 정벌을 해라, 누구를 끌어내라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전사령관 등이 주장하는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국회 통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누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용현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적은 걸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당도 비판하고 야당도 비판을 합니다. 최상목만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후보자 3명 중에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임명을 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의심받고 있었던 마은혁 판사는 임명이 보류가 됐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최상목이 내린 이 결단을 두고 일부 언론은 묘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절충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과연 묘수인지 절충인지 역사가 판단하겠죠. 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3명,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모두 임명한다는 것은 가령 국회가 3명을 선출해서 통보를 했다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받는 그런 후보자가 있다면, 그런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을 한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수반으로서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이 공석이었죠. 야당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급하니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을 하고 나머지 1명은 관리에 따라서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리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의석이 훨씬 많으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원식은 그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당시에 보도도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는데 의원식은 12월 9일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이 2사람과 국민의힘이 추천을 한 조한창을 후보자로 선출하는 안건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박지원이 위원장을 맡은 청문회는 문자 그대로 통과 의뢰였습니다. 최상목은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이 추가로 추천을 한 1명, 마은혁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3명 모두 임명을 보류를 했죠. 한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힌 지 불과 3시간 만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결국 최상목의 이번 결정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던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라도 좀 후원하게, 새해가 되면 후원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을 유실한 결단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을 하면서도 여야 합의 원칙도 지켰다 하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한 명만 탄핵에 반대를 하면 탄핵안이 기각이 됩니다. 23조로 딱 못을 받고 있죠. 1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되는 경우, 예컨대 탄핵, 예컨대 위헌 결정, 뭐 이런 등등등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에게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재판관 임명을 반대해 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위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때문에 유동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어차피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놓았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를 할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임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상목이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뒷말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 어쨌든 민주당은 더 이상 시비를 걸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3명을 다 임명하지 않느냐? 왜 40명을 뺐느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임명 보류한 40명 문제로 최상목을 탄핵하려다가는 지금 역풍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최상목 탄핵은 하지 않겠지만 대신에 우원식이 총대를 맸습니다. 우원식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맹세 국회의장이 그러고 나섰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런 절대 다수를 갖고 있으면서 끝없이 입법 폭주를 해온 정당이 말입니다. 지금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을 하자 놀랍게도 우원식이 아주 발끈했습니다. 우원식의 말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우원식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우원식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이 말은 도대체 어째서 나온 걸까요? 이 말은 정말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우원식의 말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인데 인사청문 과정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편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최상목은 이른바 상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 아니 과거의 법처럼 그대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특검법 모두 사실상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특검법이라면 사실은 수사권, 기소권을 특검법의 특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민주당이 할 수 있죠. 민주당의 손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러니까 상권분립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원래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판권은 사법부가 가지고 있고 입법부는 사실 특검을 만드는 권한만 있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만 해도 벌써 3번째 이런 위헌적 문제로 인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가 되었는데 사실상 같은 목적으로 같은 흠결을 가진 같은 하자를 가진 그런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 번째로 온 이번 김건희 특검 법안도 정부가 위헌으로 본 부분들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 법안과 구조가 아주 유사해서 위헌이라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란 특검 법안 역시 그간 특검 법안들이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했다. 솔직히 말했어요. 저도 그 법안의 문제점을 찍어놓은 페이퍼를 봤는데 정말 민주당 해도 너무합니다. 차라리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찍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번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각각 14가지, 15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게다가 두 법안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특검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어서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수사 대상이 넓은 상황에서 별건 수사가 이어지면 수천 명이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언젠가 얘기를 했죠. 장이 이울입니까? 국회에서 한 얘기가 나에게 화양연화가 있다면, 꽃다운 시절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그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한동훈이 제3차장을 하면서 이 나라 보수 연하는 분들, 그래서 한때나마 권력을 잡았던 분들은 모조리 잡혀갔습니다. 한 2천여 명이 끌려갔죠. 그중에 200여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특검의 이런 태도는요, 원천적으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입법부 다수당이, 말하자면 민주당이 가지도록 해서 광범위한 정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목이 제의 요구를 하면서 국회는 두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해야만 합니다.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과연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반란자가 나올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재판을 빨리 해야 되겠죠.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관해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 심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이 30일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 전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를 하고 수명 재판관에 김영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일반 국무위원 의결 정족수 151석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심리에도 착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탄핵 소추를 하려면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한다. 이 주장을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진 공보관의 말이 이렇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도 8인 체제가 되었으니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탄력이 붙을 모양입니다. 자, 새해 첫날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국가를 타락시키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철학이 없는 자는 막상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기에는 지식이 터무니없게 부족해서입니다. 대개 이런 부류는 대중이 달콤해하는 행동과 말로 인기를 얻습니다. 우리 정치판에 철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늘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대중이 달콤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인기만 찾는 부류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대중의 편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국가를 타락시켰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판을 보면서 다시 새 기운이 솟아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침 어제 조선일보에 이 김대중 칼럼 보수의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요청합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 TV 뉴스 앵커 있을 때 했던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보수는 기필코 다시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